기업의 운영상 적정가가 36만 원이다 이러고 나갔어. 그 기사 기억나요? 삼성의 정식 주가, 그러니까 적정한 주식 가격은 36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올라 있는 거야. 그 너무 거품인데 이 거품을 뭘로 떠받치고 있는 거야? 국민연금을 계속 쏟아부어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나는 좀 걱정되는데요. 사실요, 지금 이번에 지뢰 폭발했잖아. 지뢰 폭발한 걸 가지고 지금 무력 무력 대응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와 국방부에서 강력한 무력 대응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 흘리고 있잖아. 자, 이 만약에 휴전선에서 무력 대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국지전일 것이고, 국가의 연평도도 국지전이었어. 연평도 피격 같은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외국인들이 주식 다 팔고 튀어. 외국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 다 팔고 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 지금 주식 완전히 개판나는 거야. 주식만 개판나는 게 아니라, 주가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마비돼. 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외국에서 수출 수출 계약 전면 중단돼. 우리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모든 계약 전면 수출 중단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로 물건을 돈 받고 주기로 했던 나라들도 다 멈춰. 우리가 이제 수입하기로 했던 거야. 원자재 같은 거 수입을 하기로 했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게 멈추는 거야. 왜? 물건만 보내고 돈 못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일단 무력 충돌이 있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마비되는 거야. 국가 신용도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돈 빼고 나가고, 그러면 국민연금 싹 날리는 거야. 우리 경제 파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무력 충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웬 또라이 새끼들 지금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한판 붙자 그러고 있지 지금. 어제 오후부터 인터넷에서 한판 붙자, 이참에 북한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 미친 새끼들 있지. 나는 그놈들이 원하는 게 주식이 붕괴되고 이명박이 사고친 국민연금, 그거 지금 그렇게 떨으려는 거 아닌가 싶어. 나는 지금 얘네들이 이번 건수를 한판 붙자고 주장하는 게, 이번 건수를 한판 붙자라고 주장한 새끼들, 그 새끼 뒤를 파봐야 돼. 왜냐?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 핑계로 주식을 거품 뺀다고 주식을 떨어뜨리고 그걸로 이명박을 살려주려는 거 아니야. 이명박이 우리 국민연금 함부로 투자해서 이렇게 거품으로 올려놓고 이게 다 북한 탓이다, 북한은 또 덮어씌우고 그냥 이명박의 죄는 이게 털고 가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뭘 요구해야 되냐? 어떤 명분으로도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왜? 무력 충돌이 나오면 바로 우리 경제는 끝나는 거야. 우리 경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급자족이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야?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OECD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외국에 무역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달러 환율에 그냥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지금 중국에서 위안화를 갑자기 평가절하, 자기네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1달러에다가 더 많은 위안화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달러에 중국 물건 더 많이 줄게. 그러면서 지금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의 평가 절하 때문에, 중국의 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외환 의존율이 높고 환율 변동에 그냥 몰아치고, 이게 왜 그러냐? 수출 의존형 국가라서 그래.
그 수출 의존형 국가를 만든 게 누구야? 위대한 박정희야. 위대한 박정희가 그동안 뭘 만들어서 수출 의존형 국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자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 기관 산업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거의 수주 못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 배가 거의 줄어드는 거. 뭐 옛날에는 그다음에 자동차도 우리나라 수출 못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기관 산업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나라야. 그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박살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수출은 그냥 중단되는 거야. 수출입이 중단된다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어떤 나라에서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다가 수주를 하겠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자꾸만 누구야 하태경이 데리고 오는 하태경만 부르는 바람에 내가 이 박재홍의 뉴스쇼 안 들으려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한번 들어주는 거야. 이번 주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일 관계는 도리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에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우리 군 2명이 안타깝게 큰 부상을 당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는 지금 살아 있고 네. 오이사 조치죠, 대표적인 것이. 예. 또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까지도 지금 별로 그렇게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네. 이런 것을 풀도록 거기서는 오히려 세게 압박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북 관계가 불안해서 살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나도록 일종의 역발상이죠. 역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의 이 목함지뢰 도발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보검 사업이라든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견제구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바로 당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네. 길게 봐서는 그런 걸 하려면 경원선 복원을 하거나 연결 복원을 하거나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평화공원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부터 마련하고 접근해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이 지뢰 매설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북한은 어떤 현 박근혜 정부와 남북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태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 지금 큰 기대는 안 걸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임기 후반부에 남북 관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대북 정책 자체를 좀 바꿔봐라 하는 그런 오히려 역발상의 지금 메시지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북한의 이런 일련의 이제 대응이나 전략을 보면서 일각에서 이제 사실상 투코리아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통일전선 전술을 비롯해서 통일 정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투코리아는 이미 북쪽이 90년대 초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예. 유엔 동시가입 본 게 바로 그전에는 동시가입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91년에 우리보다 먼저 유엔 가입 신청을 내므로써 결국 동시가입이 됐는데 예. 그때부터가 사실 투코리아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통일전선 전술은 계속 써왔죠. 네. 근데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은 뭐 그것과는 큰 뭐라 그럴까요? 이 관련은 없고 어쨌건 북한으로서는 좀 유엔 제재부터 시작해서 한국 네. 정부의 대북 제재, 오이사 조치 같은 것이 너무 좀 아프니까 예. 이걸 뚫고 나가는 일종의 정면 돌파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어쨌건 간에 자, 이번 도발은 매우 묘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자, 이 부분은 좀 전제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1년 만에 이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게 대응책이 되겠습니까? 사후 약방문보다도 또 못합니다. 예. 확성기 방송은 사실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재개를 좀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전 방송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때는 뭐 단순하게 음악이나 틀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심리전 방송까지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럴 경우에 저쪽에서 조준 사격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그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 고성능 확성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을 지금 방공으로 뭐 대피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이건 대책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목합 지뢰 때문에 목함 지뢰가 발생해서 우리 뭐 장병들이 다쳤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북 방송을 하면 북한에서 사격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대북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나 스피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건이 발생한 6일째에 나온 대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 끝까지 듣고 나머지 이야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준 사격을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력 충돌이라 한다는 얘기야. 무력 충돌. 그 대북 방송이 왜 문제냐 하면 대북 방송은 총 쏘라고 하는 거라고. 이명박 때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했단 말이야.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북한한테 총 쏘란 얘기고 그럼 북한이 총 쏘니까 우리도 쏘는 거고 결국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북 방송을 못하게 하는 얘기야. 제가 좀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등극.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뭐 2관왕이에요? 2관왕이야 3관왕이야? 빠바바바바바 거칠게 채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공격해오고 우리 쪽에서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 77년부터 통일원에서 쭉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네. 대북 그 압박이나 그 대화 단절 이런 시절에 국방부가 바빴습니다. 오히려. 여보세요? 예. 반면에 통일부가 바쁜 시기에는 통일부가 바쁘다는 얘기는 남북 대화가 빈번해지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던 시절입니다. 예. 그런 시에는 국방부가 이런 불안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통일부가 바쁘면 국방부가 좀 편해지고 네. 통일부가 편하면 국방부가 바빠지는데 국방부가 바빠지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 이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위 긴장 고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현 통일부는 너무 한가할 것이다. 성과도 없이 바쁘게 됐어요. 예, 예. 그렇군요.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가 바빠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통일부가 바빠야 국민은 편안하고 예, 예. 국방부가 바쁘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광복 70주년을 앞둔 현 상황에서 이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략이 무능하거나 서툴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서툴렀죠. 서툴렀고 예. 더구나 지금 저는 이희호 여사 방북하는 그 시간에 네. 비행기가 공중에 지금 날아가고 있고 그로부터 1시간 후면은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시간에 예.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겠다고 저쪽에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예. 그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통일부 제 후배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예. 통일부 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저는 뭐 청와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데 그게 이효 여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사람이다. 물론 메시지 없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메시지 없다고 해놓고도 성동격서식으로 사실상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마저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건넸는데 북쪽에서는 거절했죠. 거절은 이유 간단합니다. 네. 북쪽에서 그동안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좀 갖춰달라고 그랬어요. 예. 대표적인 게 B랍니다. 전단. 그런 건 바로 직전에 전단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대화하자는 얘기, 우리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 주제들만 꺼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뭐 접수 자체를 거부하겠다. 예. 그러니까 수치 거부입니다. 수치 거부. 네. 오히려 어떤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 자체가 어떤 이호 여사의 어떤 방북 성과를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서 그렇게 헐대를 받지 않았어요. 예. 아니 이게 전직 대통령 그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볼 때도 이게 전 너무 심했어요. 전직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뭐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대접을 받게 돼 있는데 예. 이게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호 여사를 만나지 않은 것도 어떤 정부의 전통문 발송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만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네.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어떤 남북 대화 제의 자체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호 여사가 다녀온 뒤에 예. 8.15 경축사도 좋게 나가고 네. 이제 그렇게 한 뒤에 공식적으로 이런 대화 제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순서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 인편에 예. 이번 8.15에 좋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8.15 경축사에 그야말로 원칙적인 얘기가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실행 방법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순서죠. 예, 순서도 예. 그렇게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8.15 경축사 며칠 안 남았는데 예. 거기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했던 것과는 달리 좀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뭐 통전부 장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하자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였었어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지금. 예. 전략 차원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일본 아베 총리는 이달 중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뭐 좀 50대 50이라고 봅니다만은 예. 그 이유는 지난 7월 말인가요? 몽골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의 이 국방위원회 사람들하고 일본의 외교부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얘기가 그 보도 한번 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아베 방북과 정상회담, 김정은 아베 정상회담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 목표가 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말해서 한국 약 올리는 겁니다. 네. 한국을 약 올린다. 일본은 뭐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납북자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전후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일본은 뭐 오겠다면 못 만날 것이 없다는 입장일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북일 접근을 하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는 소위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세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냐? 한일 대화도 못 하고 남북 대화도 못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은 지금 총리가 평양까지 가서 김정은과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 정부의 알겠습니다. 외교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거꾸로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 일본과 너무 그렇게 각을 세우지 말고 대화를 좀 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거절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도리 없이 일본과 예.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번 주 지금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갔을 때, 그러니까 북한을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를 북한에서 초청을 한 거야. 그건 뭐냐면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왜 남북 대화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냐?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상황이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싶어 하는 거야. 북한도 지금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싶어. 다 굶어 죽어가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이사 조치가 뭐냐면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킨 조치야.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키면서 실제로 북한으로 우리 경제협력하던 부분들을 절반이 죽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하고의 거래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버렸어. 개성공단이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금강산 관광으로 들어오던 수입을 개성공단에서 다 뽑으려고 자꾸만 임금을 높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의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했어. 그것도 우리 정부의 결국 오이사 조치 때문인데, 그러면 이 오이사 조치라는 건 드디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 자, 이렇게 해서 4관왕에 올라갔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거칠게 채팅하다가 쫓겨나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망치 보이는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그리고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가슴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불면 바로 쫓아낼 거야. 정신들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조금 아까도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요원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이 북한으로 돈을 퍼줬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으로 돈을 퍼줬고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 새누리 지지자들의 똥 싸고 다니는 발언이에요. 과연 진실은 그럴까? 그러면서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 김대중 이제 곧 다음 주 화요일이 김대중 대통령 이제 그 기일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며칠 안 됐는데 그 상중이었는데 웬 듣보잡 변호사가 자기가 미국의 그 뭐였지? 그 해리슨 뭐였지? 그 재단 있잖아 왜? 미국의 공화당의 싱크탱크로부터 자기가 어떤 보고서를 자기가 헤리티지 재단, 오케이, 떨떠라 우리 시청자. 미국의 헤리티지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그 보고서를 올렸다. 공식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 갔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초상이 끝나면 고인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북한으로 돈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망치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진실을 추적했죠. 그 당시 존스 홉킨스 정치연구소에서 공부했던 후배한테 그 헤리티지 재단에 관련 글을 찾아봐라. 그래서 걔가 그걸 글을 찾아가지고 보내 나한테. 근데 딱 보니까 영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보냈냐면 그 동시 통역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한테 보내갖고 이 내용을 좀 번역을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딱 받았어. 내용을 딱 봤지.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원문 영어를 공개를 한 거야. 나는 이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공개를 해갖고 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 내용이 뭔지 한번 해석 좀 해봐라. 그러면서 원문을 딱 공개를 했더니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와있어. 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야.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공화당의 싱크탱크인데 그 싱크탱크의 공식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면 꽤 비중 있는 글이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글 가운데에 공지문이 있어. 이 글은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고 그림을 밝혀둔다. 그 다음에 이 글 맨 마지막에 가면 이 글을 기고한 세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 공식 연구원이 아니야.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연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다가 기고한 글을 그러니까 헤리티지 게시판에 기고한 글을 마치 공식 보고서인 양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걸 또 이 새누리당 지지자 새끼들이 죄 퍼돌린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큰 돈을 보낸 것처럼. 근데 좌우지간 그 글은 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냈다는 글이냐? 아니야.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과 온 세계에서 북한에다가 지금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주제야. 미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이면서 딱 한 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7조 원이라고 나와. 그 돈이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주제의 글인데 그걸로 개뻥을 친 거야. 과거에 이 김대중 노무현 이전의 시대에는 지네가 외신을 갖고 외국 소식을 갖고 뻥을 치면 그게 통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 인맥이 나가 있다고. 하루만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그 7조 원이 작은 돈이냐? 겁나 많은 거 아니냐? 오케이,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7조 원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그 7조 원이라는 돈이 뭐냐 하면 그 6조 원은 그 도라산역까지 철도 부설하는 돈,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만든 돈이야. 공장 짓고 기계 설비하고 그런 돈이 절반은 뭐냐? 금강산 호텔 짓고 그 다음에 금강산 그 항구 만들어서 그동안에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가서 여행하면서 낸 돈, 그 돈의 총합이 6조 원이야. 자, 그러면 그 돈은 국민 세금으로 낸 돈이야? 아니야. 그 중에서 국민 세금으로 낸 돈은 도라산 철도 개통한 돈, 도라산 철도 만든 돈만 국민 세금으로 한 거고, 그거 얼마 안 돼. 나머지 5조 원 이상은 그 민간인 그 사업자들 공장 지은 돈이야. 공장 짓고 설비 만든 돈.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하면서 민간인들이 갖다 준 돈. 그러면 1조 원이 뭐였냐면 그게 현대에서 그 다섯 가지 북한의 개발 사업이 있었어. 그 당시에 5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독점권을 달라고 현대그룹이 김정일한테 뇌물을 보낸 거야. 그 뇌물 1조 원을 박지원이 그 당시에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을 한 거야. 박지원이 그 현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야. 불법 자금 전달한 돈으로.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소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특검을 했다고. 그게 특검을 하고 재판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야. 그러면 그 재판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냐 하면 그 1조 원은 현대에서 지급한 1조 원은 현대에서는 지금 주장하기를 그게 그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북한으로 건넨 돈이니 그 돈은 통치에 도움을 주려고 쓴 돈이라는 걸 인정해달라. 통치 자금으로 봐야 된다. 자기네들이 낸 불법 자금이 아니다. 그렇게 현대는 주장하지만 이 돈은 그러니까 현대가 북한을 5가지 개발하는 사업에 독점적 개발권을 얻기 위해서 북한으로 보낸 불법 자금에 해당이 된다. 이 돈은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어. 왜? 그러니까 이 돈은 한마디로 김대중이 보낸 돈도 아니고 김대중의 통치와도 무관한 돈이다. 이건 현대가 독점적으로 그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이익을 따내기 위한 뇌물이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 왜? 이 보도가 나가면 김대중이 무죄라는 게 밝혀지잖아. 그러면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계속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언론이 보도를 안 한 거야. 몰랐어.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망치 부인이랑 자고 싶다. 내가 왜 너랑 자, 이 새끼야. 너님 새끼야, 네가 이런 말 해갖고 내가 쫓겨나서 내가 쫓겨나면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이 새끼야?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아?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진짜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쫓겨날 위기에 살아. 저 잠든 새끼 저거 진짜. 네가 뭔데 나랑 자는 새끼야. 도대체 나의 이놈의 인기는 언제 나에게 가라앉으려는지 내가 진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아니 내일 모레가 그냥 50인데 아직도 자고 싶다는 놈들이 그냥 천지야. 진짜 내가
얼마나 더 못생겨져야 되는 거야 진짜.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비밀로 해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성공단에 간 민간인들이 공장 짓고 공단 조성하는데 돈 낸 거 국민 세금으로 한 거 아니야. 그 개성공단을 지은 중소기업 사장들,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갔다가 민간에서 교류한 거야.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교류의 원칙이 뭐였냐면 정부 간에 하지 말고 민간이 하자. 또 그 정치적 교류가 아니라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 민간의 경제 교류를 우선으로 한 그 남북 교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문화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이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중 정부는 세금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그 자유의 바람을 불게 하겠다. 그게 정책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금강산 관광은 누가 했느냐?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그 당시 1인당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금강산 관광이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관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1인당 2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 나 같은 사람은 금강산에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면 금강산에 누가 갔냐? 우리 동네는 한나라당 그 당시 의원들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1년에 4번씩 갔어요.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른다. 무슨 개골산, 먼산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들이 몇 번씩 관광을 간 거야. 그렇게 갖다 준 돈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금강산에서 피살당한 박왕자라는 그 피해자가 있어. 그 피해자도 한나라당 그 여성위원장이었어요.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었는데 그거 몰랐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넘어간 돈은 국민 세금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때 외국의 투자자들이 몰려왔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금강산 개발 때문이야.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왜 투자했느냐? 더 이상 한국에 전쟁 위험이 없다. 그거였던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가 빨리 그 달러를 갚아서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서 투자가 막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 외국에서 투자가 막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에 전쟁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걔네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위험 요소, 어떤 불의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리스크라고 불렀다고. 그들이 말하는 건. 그래서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 리스크였어.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전쟁 나면 떼이는 돈이다. 그래서 투자를 못했는데 그때 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개발로 7조 원을 투자를 했고 그 7조 원이 결국은 한반도에 안전지대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그 평화의 안전망이다. 평화를 지키는 안전망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럼 같은 기간 김대중 노무현 10년이었어. 10년 동안 국방비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에 관광하고 그런 돈으로 북한에 월급 주고 그런 돈으로 6조 원이 들어갈 때 같은 10년 동안에 들어간 국방비는 얼마였냐면 260조 원인가가 들어가. 같은 기간 안에 평화 유지 비용은 6조 원이었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은 6조 원이었고 같은 기간에 그 국방비로는 260조가 들어가. 에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러고 싶지. 그 당시에 300조 원 정도가 국가 예산이고 그 10%가 국방비였어. 그러니까 300조 원의 10%면 30조 원. 곱하기 10년 해봐. 300조 원이잖아. 근데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200몇십 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260조는 전쟁 대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고 6조 원은 평화유지 비용이었는데 260조 원의 돈이 투자된 국방비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한 게 아니라 6조 원의 평화 안전망이 결국 외국인의 투자를 불러왔던 거야. 그랬다가 이명박이가
천안함 사건 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보스 포럼을 가요. 재작년 가을이지? 다보스 포럼. 재작년 가을에 다보스 포럼을 갔는데 다보스 포럼이 뭐냐? 이것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소위 금융자본의 핵심 지도자 모임이 다보스 포럼이야. 이게 얘네들이 뭐 무슨 프리메이슨이니 뭐니 이런 그럴싸한 이름을 가면으로 저 위장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조직인 것 같지만 그놈들이야. 한마디로 WTO 만들고 그 WTO가 뭐야?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가 뭐야? 전 세계에 무역의 장벽을 없애자. 그게 세계무역기구야. 그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서 결국 부자 나라의 대기업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걸 만들어낸 애들이 소위 그 다보스 포럼인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녹화 종료하고 선박 얘기해달라 그래. 요즘에 이제 그 대형 선박의 수주가 사라지고 있어요. 대형 선박. 옛날에 이제 왜 우리는 이제 현대에서 막 정주영이 자기가 5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그 외국에 가서 그 저기 선박 그 저 조선업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막 신화처럼 책에 써 있었잖아. 그게 개뻥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선박을 많이 만들었던 나라들에서 이 선박을 조선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게 알려진 거야. 그래서 그 발암물질 때문에 이 선박 조선 사업이 유해산업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선박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에서 조선업을 하면서 그 얘기 쏙 뺀 거지. 그 다음에 이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반도체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산업이라 그러면서 그 하얀색 작업복 입은 사진을 자꾸 보여주면서 깨끗한 산업이라 그랬잖아. 그게 개뻥이었던 거야. 반도체 산업도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과정에서 그 반도체를 담그는 물질이 발암 물질이고 그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반도체 산업을 넘긴 건데 마치 음모론 아니라 이거 기사로 나온 거야. 그 네가 모르면 음모론이라는 그 편견을 버려. 나 진짜 너 때문에 당황스럽다. 이거 음모론 아니고 이거 다 기사로 나왔던 내용들이야. 나 진짜 편견을 좀 버려.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도요. 미국에서 유해 산업으로 분류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가 그렇게 유해 산업이라는 걸 인정한 게 올해예요. 반도체가 유해 산업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며칠 전이야. 삼성에서 1,000억 원의 반도체 그 노동자들을 위한 사내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잖아. 그게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정한 거야. 그런데 이미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그게 유해하다는 게 밝혀져서 반도체를 아예 미국에서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하얀색 그 작업복은 뭐였냐면 사람의 몸에서 먼지가 떨어지면 반도체가 오염된다고 반도체를 보호하는 옷이었던 거야. 사람을 보호하는 옷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반도체 노동자들이 그 노출되어 있는 약품들은 그 옷 속으로 다 흡수가 되는 옷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암 환자가 지금 100명, 그 중에 벌써 사망자가 20몇 명이 죽은 거야. 그게 반올림이라는 단체의 활동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게 2007년이고요. 그게 또 하나의 약속인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잖아.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그 영화 꼭 봐야 돼. 또 하나의 가족. 그 뭐 무균실이라는 게 방진복, 무균실, 아니야. 사람의 몸에 있는 먼지가 그 반도체에 떨어지는 걸 막는 용이었지. 그 안에서 완전히 발암물질, 유해물질, 화학물질들이 가득한 곳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100명이 생겼는데 그걸 삼성이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야.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예. 하여튼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약속. 예, 또 하나의 약속인지 가족인지 그 영화 꼭 한번 찾아서 보고요. 그랬던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선박을 더 이상 제조하지 않아. 왜? 대형 선박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노팩트래. 그래. 이게 노팩트라고 믿고 싶지? 그래, 네가 찾아보기에는 기사가 검색하기 좀 어려워. 그래, 우리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래, 미안해. 널 위해서 쫓아내줄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 전 세계에서 대형 선박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수출을 했어. 그치? 옛날에는 자동차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뉴스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선박에다가 막 현대자동차 막 들어가는 영상 많이 봤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자동차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안 해. 왜냐? 그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 지금 삼성도요, 현지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장 지어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 팔어. 삼성이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도움 전혀 안 돼. 왜? 삼성전자 공장이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이사 갔어. 그 베트남으로 이사 간 이유가 뭐야? 베트남 노동자들의 인건비 싸다고. 그리 간 거야. 그래서 삼성에서 많이 팔아봤자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삼성의 이건희 일가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삼성전자 전화기 쓰면서 만족하면 안 돼. 그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거 아니야. 애플이나 똑같은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애플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삼성이나 우리한테 외제야. 우리 국민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게 얘네들이 이제 이 세계 시장이 글로벌 시장 됐다는 얘기 들어봤잖아. 글로벌 시장이 뭐냐? 글로벌 기업이 뭐냐? 한마디로 생산과 유통과 판매나 이런 것들을 그 여러 나라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이라 그래. 지금 얘네들이 베트남에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마크 받아서 파는 거야. 그게 글로벌 기업이야. 이런 글로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배 타고 수출을 안 해. 그래서 대형 선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형 선박의 수주가 줄어드는 이유는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벌레들 휴가는 없었을 것 같고 휴가는 없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여름 기간 동안에 일당이 안 나오다 이제 일당을 풀었나? 아니면 이제 그 국정원 해킹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기어 나왔나? 네. 자, 잠지에 고구마를 넣어주고 싶다. 야, 놈 새끼야! 니네 엄마 잠지에 그런 걸 왜 넣어, 이 새끼야? 어이, 썩을 놈이네? 니네 안방 가봐. 니네 엄마가 지금 토하고 계셔. 아이고, 망치 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새끼 먹은 미역국 토하고 있습니다. 방이나 닦고 있는 새끼야. 하여간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선박에 대한 요구가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뀌는 산업 구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하다가 이 배 얘기가 나왔지? 선박 얘기?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호 여사 방북 이야기. 지금 이제 이호 여사가 방북을 했어. 방북을 갔다가 돌아온 거야. 북한에 방문했다 돌아왔는데 그날 전통문을 띄운 목적이 뭐냐? 아까 이 통일부 장관 인터뷰에 나오잖아. 이호 여사는 우리의 메신저가 아니라는 걸 표시한 거래. 거기서 북한 애들이 야마가 돈 거야. 뚜껑이 열린 게 북한에서 이호 여사를 초청한 건 이호 여사를 통해서 6.4선언과 그러니까 6.15 선언하고 14선언을 복원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그 사인을 보낸 거라고. 대화하자는 사인을. 그럼 이호 여사를 통해서 5.24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가져다 주면 남한에서 원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를 해주겠다. 그게 북한의 요구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호 여사는 빈손이다. 만나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전통문을 따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전통문 수신 거부하고 이호 여사도 안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8.15 이전에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를 잘라버린 거야. 부셔버린 거야.
뭐 때문에? 그 헛된 욕망 때문에. 남북 대화의 성공은 2.25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의 공이라고 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꼬라지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남북 대화는 왜 필요하냐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 뭐가 나오냐? 박재홍이 끊어버렸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육자 왕따야. 우리나라가 지금 육자 간의 왕따라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대화하고 있죠. 일본이 북한하고도 대화하고 있어.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완전히 일본이 지네가 대리인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제1여당의 대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그 주요 인사들이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미국의 오바마도 안 만나주고 뭐 국무장관도 안 만나주고 주요 요인사를 하나도 못 만나고 그 헛짓거리만 막 큰절하고 벌짓거리를 다 막 비석 닦고 그런 추잡스러운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인사가 안 만나준 거야. 어쩌면 김무성은 쟤네들이 밀고 있는 차기 대권 후보인데 미국 정부에서 철저히 개무시를 한 거예요. 그 박근혜가 미국 갔을 때 미셸 오바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상이 미국에 가서 이 정상회담을 하잖아. 그러면 그 가족이 정상회담을 왜 나오는 거야. 근데 미셸 오바마가 한 번도 박근혜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바마와의 만남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넘어갔다고. 거기다가 오바마하고 처음 만난 날 그때 그 동영상 유명한 거 있어. 뭐냐 하면 그 외국인 기자가 영어로 긴 질문을 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오바마가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한테 이제 당신의 차례라고. 그리고 딱 마이크를 넘겼는데 박근혜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가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그거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 나와. 멍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개무시 당하고 있지. 거기다 지금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일에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난 전승절이 8월 15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달 3일이래. 9월 3일이래. 근데 이제 중국의 전승절을 가는데 일본하고 미국 눈치를 보는 거야. 일본보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지. 일본이 뭐라 그랬어? 일본이 엊그저께 교토통신에서 미국이 박근혜더러 중국의 전승절에 가지 말라고 시켰다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하고 미국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에 안 가면 미국의 지시를 따른 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국은 박근혜를 뭘로 보겠어? 지금 박근혜가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손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중국밖에 없는 거야. 지금 중국에서는 원래 김정은이를 굉장히 더 친근하게 이제까지 중국하고 북한이 혈맹 관계였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을 몰아내는 항일 전쟁을 같이 한 전우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그래서 일부러 중국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가면 특급 대우를 했다는 거야. 특별히 막 주석이 직접 나가서 환대하고 이랬던 게 혈맹 관계에서 그랬다는 거야. 김정일까지는 그렇게 중국에서 대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진핑은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대.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시진핑은 굉장히 이 자본주의적인 중국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다른 중국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의 공직자들 중에 비리 공직자들을 막 처벌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하고 남한하고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김정은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손을 뻗친 상황이야. 자, 여기서 지금 박근혜가 외교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야, 미국한테 욕먹는다. 일본에서 지령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일본에서 지금 미국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는 지령 내린 거 아니냐. 가지 말아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간다 만다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꼬라지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일본은 중국하고 관계 풀고 그러면서도 또 일본하고도 또 대화하고 북한하고도 대화하고 미국하고도 대화하고 중국 러시아는 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만 지금 이 주변 6나라 중에 왕따야.
아무도 안 놀아줘. 지금 박근혜랑 아무도 안 놀아줘.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그런 와중에 지금 이번에 지뢰가 폭발했어. 지뢰가 폭발한 다음날 우리 정부에서 북한으로 전통문을 보낸 거야. 5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하자. 그 다음에 엊그저께 무슨 국무회의가 공개가 됐다며. 국무회의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박근혜가 북한이 표준시간 변경했다 그 얘기만 했다며. 지뢰 폭발 사고가 지금 뉴스에서 속보로 막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가 국무회의 시간에 북한에서 표준시를 변경해서 혼란이 있다 그것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또 이제 국방부에서 이 지뢰 폭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경 조치를 막 발표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고 또 공식 제안을 또 했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봉숭아 정부야, 봉숭아 정부. 정부가 봉숭아 학당이야. 아니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트랩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성동격서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이중 플레이 이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막 발표하다가 그러면서 박근혜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김종배 누구지? 김종대 이 글 하나 읽어봅시다. 하여간 참 검색을 어렵게 놨어. 그래서 이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를 늘 감시해야 돼. 이 국방 전문가죠. 김종대라는 사람이 김종대 씨가 DMZ 지뢰 폭발 6일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뭐 했나. 정말 그 심각한 뉴스죠. 이 장면을 봐봐. 이 지뢰 폭발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게 잡혔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뢰 설치하는 장면을 못 봤다는 게 우리 국방부 입장이잖아. 한계가 많다 이러면서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 폭발 사고는 군사 분계선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 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공개한 사고 당시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된 지뢰 폭발 장면. 이제와 대북 심리전 재개, DMZ 주도권 장악 작전 실효성이 있나? 믿어지지 않을 만큼 느린 대응.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언제나 이 우리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김종대 디스펜스 21 편집장이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발생 6일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DMZ 주도권 장악 작전을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 편집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뢰에 무너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예비역 대령이 전화를 해와서 전방의 지뢰 사고 아무리 봐도 북한의 지뢰가 분명한데 정부는 포구에 유실된 지뢰라고 언론에 말하고 있다. 이상하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제가 북한 지뢰가 맞다면 정부가 저렇게 태평한 게 말이 되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는데 주말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 지뢰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사태가 급반전됐다고 덧붙였다. 이걸 가지고 지금 김광진이 엠바고를 어겼다고. 어제부터 김광진을 또 막 괴롭히고 있잖아. 어제부터 김광진 의원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언론에다가 보도를 자제하는 요청, 엠바고를 지네가 했다는 거야. 엠바고 요청을 했는데 김광진이 미리 자기 SNS에다가 저 글을 올렸다. 그래서 엠바고를 깼다. 그러면서 지금 김광진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광진이 저 글을 쓰지 않았으면 계속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
계속 북한 게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 봐. 이게 이제 김광진이 욕먹는 게 김광진이 김광진을 막 욕하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8월 15일까지 남북 화해 모드를 해보려고 지금 한쪽은 그런 거야. 그런데 김광진이 저거를 딱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북한 목함이라는 게 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그 김광진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이 얼마나 왼수 같겠어. 김광진만 없었으면 완전 범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6일을 숨겨왔는데 이게 김광진이가 저걸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광진을 나중에 잡아먹고 싶은 거지.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김 편집장은 지뢰 사고가 발생한 4일부터 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말하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느린 대응.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북한과 관련된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장 해당 부대에 비상을 걸어야 하고 합참의 위기 조치반도 소집되어야 한다. 군의 모든 정보와 작전 핵심은 적시성, 즉 제때해야 된다. 적시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6일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DMZ 주도권 장악 작전을 실시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여러 예비역들의 의견을 참고해 볼 때 북한 지뢰는 맞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북한의 파렴치한 도발이 맞다며, 그렇다면 해당 부대가 국방부에 올린 최초의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즉 빗물에 유실됐다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며, 또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사라졌던 걸까? 합참의장은 천안함 사건 때처럼 또 외부 행사하고 술을 먹었던 걸까?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대응할 건가? 라고 물었다. 김 편집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를 외치고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에나 몰입하고 있으니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며 정말 이 정부 못 믿겠다. 불안해서 어디 살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뢰 사건이 터진 당시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경원선 철도 연결, 2호 여사 북한 방문 등의 이슈가 있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시기였는데 지뢰라는 악재가 터졌다며, 북한은 남쪽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저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뢰 문제에 대해 머뭇거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판단 착오이거나 관리 실패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둥이로는 안보 그러고, 주둥이로는 안보 그러면서 실제로 안보를 위해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야.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가요, 뻑하면 간첩 얘기하고 뻑하면 북한이 나쁘다고 욕은 했어.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없고 맨 탈북자들이 하는 근거 없는 얘기나 떠벌리고, 그리고 연평도 문제라든가 이번 이 지뢰 폭발 사건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도 제대로 못해. 이게 지금 이 새누리당 정권의 특징이야. 새누리당 정권의 특징이라고. 저들은 늘 안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국가 안보를 잘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내가 어저께 어떤 트위터리 안에 글을 인용을 했잖아요. 경비원, 어느 상가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경비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또 도둑이 들었다. 그러자 경비원이 상인들을 모아놓고 도둑놈이 나쁘다고 욕을 한다.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도둑놈을 욕해야 되느냐? 경비원을 잘라야 되느냐? 지금 안보 문제는 정권이 책임지는 거야. 죽은 노무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박근혜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안보 문제가 발생했는데 북한 욕만 하고 있어. 와,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야. 북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저께 뉴시스 기사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완전히 막 성범죄,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학교 일선, 왜 학교 전체가 피해자가 130명이 발생하도록 1년 동안 1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조치를 하려는
아예 그 장치가 없었던 나라. 성범죄자가 치료 도중에 탈주해가지고 또 성폭행을 하고 경찰이 알아서 잡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설득해가지고 자수했대. 거기다 온갖 엽기 범죄가 지금 판을 쳐.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도 2주 동안 잡지도 못하고 네티즌들한테 엉뚱한 자동차 뿌렸다가 또 나라 꼴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거 몰라요. 피해자가 설득했어. 걔가 자수한 이유가 성폭행 피해자가 설득해서래. 경찰이 막 포위방을 좁혀가서 자수한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설득을 해가지고 자수했대.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엽기 범죄가 꼬리를 물고 거기다가 지금 뭐 작년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메르스 사건, 그리고 그 전에 그 뭐였어, 세월호하고 메르스 전에 무슨 판교에 무슨 문화 가을 축제하다가 주차장 그 환풍기 무너져갖고 또 굉장히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잖아.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이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니야. 그러면 니네가 맨날 소리쳐 외쳤던 안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카메라에 터지는 게 분명히 잡히는 저런 카메라를 가지고도 그 목함 설치하는 걸 손을 엎드려서 손을 집어넣어갖고 파서 묻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는 핑계나 대고 앉아있고. 나 진짜. 자, 그러면서 이 나라 꼴이 말이에요.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야. 그 얘기 들었어요? 교육부에서 성교육 자료를 배포했는데 성폭행의 원인이 여자가 얻어먹기 때문이다. 남자는 높은 비용을 내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기 때문에 여자는 얻어먹기 때문에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런 자료집을 내가지고 일선 학교에 돌린 거야.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빡 들고 해가지고 교육부를 지금 성교육해야 된다고.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나 진짜 미치겠어. 미치겠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나라가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아니 교육부가 그런 내용을 성교육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뿌렸다가 걸린 거야. 아니 좀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이 없어. 한쪽에서는 6.1 전에 터진 지뢰가 속보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공짜로 얻어먹으면 성폭행 당한다. 자료집을 돌리고 있고, 박근혜는 국무회의 시간에 멍하고 앉아있고. 진짜. 국정원은 반바지 입고 살인 현장에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카메라에 찍히고. 이거 뭐니? 성폭력 범죄자는 치료받다가 탈출해갖고 성폭행 또 하고 피해자가 설득하니까 자수하러 오고. 웃기긴 웃긴데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맞잖아. 우리가 올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대통령은 한쪽에선 6.1 전에 터진 그 지뢰가 북한 거 아니라고 6일 동안 우기다가 북한 게 맞다 당장 무찔러야 된다 이러면서 뭐 대북 방송을 한다는 삐랄 띄운데도, 한쪽에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산가족 회담을 해야 된다는, 상봉을 해야 된다고. 경찰은 징역 15년짜리 강력 성폭력 범죄자 놓쳤다가 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설득해서 돌아올 때까지 잡지도 못하고 앉아있고, 그 밖에 엽기 범죄가 줄을 잇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저 데이트 비용을 안 내고 얻어먹으면 성폭행 걸린다라는 자료집이나 배포하고 앉아있고, 빚어져서 집사라고 계속 얘기했던 재경부에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았대다 딱 또 걸리고, 국정원은 반바지 입고 살인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소방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걸리고. 내가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난 이런 나라가 다시 올 줄 몰랐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정부가 아니 내가 무슨 선동을 했는데 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묻겠어. 아니 내가 우리 정부더러 그러라고 시켰냐? 내가 무슨 선동을 했냐고. 네가 봐도 논리적으로 반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논리적으로 반론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한테 선동했다고 뒤집어 씌우면 어떡해. 어? 아니 내가 박근혜더러 국무회의 시간에 헛소리 하라고 시켰냐? 어? 내가 국정원 직원더러 반바지 입고 시신 현장 왔다 갔다 하라고 시켰냐고. 내가 그 성폭력 범죄자 탈주하는 거 못 잡으라고 시켰어? 어? 자수할 때 다 또 성폭행을 하고 자수할 때까지 못 잡으라고 내가 시켰어? 6일 전에 터진 지뢰가 북한 거 아니라고 우기다가 이제 와서 북한 거라고 발표하는 국방부한테 내가 지시를 내렸냐? 어? 통일부 장관이 그 2호 여사 따로 비행기 뜬 다음에 우리 대화합시다. 내가 시켰냐고! 지네가 사고치고 나한테 지랄이야. 아, 나 진짜. 나는 그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가장 코믹한 정부인 줄 알았어요. 이명박 때 진짜 웃겼잖아. 말도 안 되는 우리 어저께 국정원의 그 간첩 시리즈 국정원의 간첩 시리즈 막 미녀 여간첩 그 저기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국가 기밀 빼돌려. 그 네티즌들이 미녀라며 그때 이마 막 뽀삽한 사진을 딱 올렸는데 뽀삽해서 이래? 그러니까 여간첩 원정어 사건으로 바꾸고. 근데 교수 간첩단 사건 그랬는데 어느 대 교수인데 경찰대 교수. 그러면 간첩이 경찰 가르친 거야? 쑥 들어가고 2명의 간첩이 혹한에 수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황장현 목을 따러 왔다는 거야. 근데 둘이서 대질신문하다 걸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대질신문에서 걸리는데 혹독한 거 맞냐?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왔어. 황정현 목을 따러 또 왔는데 이미 죽어서 묻은 다음에 황정현 목을 따러 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터뜨렸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삭제했다고 딱 공개를 했는데 아이폰에 연변 딱 표시 뜨고 그 다음에 중국 공안에 문서라고 갖고 왔는데 중국 공안이 이거 문서 위조한 새끼 누구냐 내놔라 이래가지고 결국 무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국정원 도적질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그 비행기 사러 왔는데 아니 티나지 않게 들어갔다 나오든가 잡혔으면 혀를 물고 막 영화에서처럼 딱 독약을 물고 그 자리에서 죽든가 들고 나오다가 하나 놓고 하나 들고 뛰었다가 호텔 직원한테 또 잡혀가지고 내고 그래놓고 가장 그때 또 국가기밀 하나가 노출됐어. 원래 그 호텔에 국정원 안가가 있었다. 국정원 안가는 국가기밀이야. 근데 그 호텔에 안가 있었다는 것도 줄줄이 불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다가 댓글 쓴 거 걸렸지. 이번에 또 해킹했던 거 걸렸지. 다 반바지 입고 시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걸렸지. 아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국방부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이야. 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입수 못하고 맨 탈북자들이 헛소리하는 것만 떠벌떠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거 아닌데 걸리고 이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지금 터진 거짓말이 몇 개야.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돼갖고 국민 앞에 거짓말을 줄줄이 하냔 말이야. 그러다 다 걸리고 말이야. 정부 전체가 미친 것 같아. 자, 그러면서요. 이번 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김하사, 이번 그 지뢰 폭파 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김하사, 김정원이라는 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희생으로 그 군사적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생 다리를 잃고 이 살아가야 되는 이 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적 무력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희생만으로도 끝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고 고통당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더만. 대단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조선일보에서는
김하사 버리고 다른 하사 하모 하사한테 그 사람한테 당신 입장은 어떠냐 그러고 묻고 있대잖아.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 당장 우리 조카 지금 군대 가 있어. 강원도에서 지금 군복무 중이야.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전 군에 비상 걸리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다 나라 경제는 개판 나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 위협까지 발생해 봐봐. 누가 감당해? 자,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예요? 뭐 이게 지나가는 얘기로 시간 좀 남아서 서울대에서 주차 신분제 정규직 교수에게는 10,000원, 비정규직 그 직원에게는 50,000원 월 주차료를 따로 받았다며. 월 주차료를 정규직 그 교수한테는 10,000원, 비정규직 인원에게는 50,000원 그렇게 신분제 차별을 했대요. 어떻게 대학이 신분제 차별하냐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어떤 유학생이 미국 대학도 신분 차별한다. 미국 대학도 신분 차별한다고 답글을 달았대. 근데 어떤 차별이냐? 돈 많이 버는 정규직 교수는 제일 주차비가 비싸고 가장 가난하고 월급이 적은 직원은 주차비가 싸다고. 미국의 대학 주차비는 돈 많이 버는 정규직 교수는 주차비가 비싸고 가난한 이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주차비가 싸다고. 그게 대학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면서 돈 더 적게 버는 비정규직한테 주차비를 더 받아 처먹고 부끄럽지 않냐 씨발? 그러면서 너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나오냐 진짜 씨발? 아니 국제적으로 쪽팔려 진짜. 아니 왜 니네 엄마 욕을 여기서 쓰고 지랄이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원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대야. 반대. 이게 이 뭐라 그러나 소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도 소득에 따라서 내지 않아.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늘어날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 부담률, 가령 이제 수입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누구냐 하면 소득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소득인 사람이 담세율이 제일 높다는 거야. 세금을,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는 거야.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보험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 같은 사람 건강보험료 25만 원 내요. 24만 원 내, 24만 원. 그러면 이건희가 세계 100대 부자거든? 이건희가 세계 100대 부자야. 얼마 낼까요? 이건희가 나보다 재산이 10만 배가 많아. 재산이 10만 배가 많고 연봉 소득이 나보다 10,000배가 많아. 그러면 적어도 이 그 건강보험료를 10,000배는 내야 될 거 아니야. 200 몇십만 원 낸대. 200 몇십만 원. 나보다 10배도 안 내. 9점 몇 배 내. 이게 말이 되냐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건강보험에 그 금액에 제한을 뒀어. 최고 금액의 제한. 그 이상 낼 수 없는. 야 씨발, 소득에는 제한이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는 제한을 두냐? 건강보험 상한선이라는 걸 왜 만들어놨냐고. 온 나라 안에 있는 돈을 쪽쪽 빨아먹는 대기업 대주주들한테 왜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냐고. 왜 그놈들 자식들은 소득이 수억 원인데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고, 우리같이 가난한 서민들은 악착같이 소득의 몇십 프로를 내야 되냐고.
결국은 이 나라가요, 부자들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많이 맞았잖아. 그 다음에 세금 폭탄만으로도 안 되니까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수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범칙금으로 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범칙금이 이전 정부보다 엄청 늘었잖아. 그 기사 좀 찾아봐봐. 몇 배로 늘었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범칙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몇 배로 걷었어. 거기다 담배세 올려가지고 담배 요금 올려가지고 그 세금 걷었지. 거기다가 다른 나라 휘발유 값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조금 떨어뜨리고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 처먹고 있지. 결국 이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야. 원래 다른 나라는 누진세라는 게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의 비율이 확대되는 거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뭐 30%를 세금으로 내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만 세금을 내고, 이게 누진세야.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역진세야. 부자, 여러분 그리고 그 얘기 알아요? 그 기가 막힌 기사 찾아봐봐. 발전 원가가 내려갔대. 세계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세계 원유값이 떨어져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낮아진 거야. 6점 몇 프로의 발전 원가,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되겠죠? 전기요금은 26%가 올랐대요. 전기요금은 26%가 올라갔대. 뭐하는 짓거리야. 발전 원가가 떨어졌는데, 오죽하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발전 원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전기요금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재벌들은,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1%를 철강하고 정유회사에서 쓴대. 철강 정유회사에서 51%를 써서 100% 수출해. 그거 99% 수출해. 그러면 그 99% 수출한 돈으로 전기요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니야. 걔네 전기요금 깎아줘. 그래놓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유일한 예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잖아. 전기요금만 300kW인가 이상 쓰면 누진세 내잖아. 발전 원가 7.1% 내릴 때 전기요금은 24% 인상. 그래서 일본의 정유회사에서 우리나라 산업 전기 싸다, 산업용 전기요금 싸다고 우리나라에 정유회사 짓겠대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발전 원자력 빠져서 또 짓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라가 개꼴인데 왜 이렇게 개꼴인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까요?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텔레비전에 절대 안 나와. 텔레비전에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요런 거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메인 뉴스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종편, KBS, MBC, SBS, 그 다음에 네이버의 포털 메인 뉴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지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2사분기에 삼성 핸드폰이 세계 매출 1위였다. 그러면서 세계 1위라고 막 자랑을 해요. 왜 세계 1위였을까? 애플을 제치고 1위 했다고 막 자랑을 해. 지금 다음 달에 아이폰 새 제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애플 안 사는 중이야. 근데 마치 이 삼성이 굉장히 뭐 갤럭시 S 갤럭시 6가 좋아서 잘 팔린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기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 소나타 효자노로 톡톡히 계속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기아차 미국 가격으로 팔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가격 마냥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에 파는 거 2천만 원에 팔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박나. 우리나라 가격의 반값으로 팔면서 효자노로 톡톡히 한다는 동, 잘 팔리고 있다는 동 개뻥치고 말이야. 이게요. 결국은 이 기사가 결국은 이 우리 포털에 노출되는, 그리고 라디오나 이 텔레비전에서 노출되는 뉴스들은요. 결국은 누구를, 재벌을 미화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단히 뭐 그 뛰어난 것처럼,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좋은 물건을 만들고 굉장히 삼성이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은 또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전에 전혀 몰라, 우리 방송 시청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전에 우연히 와서 듣게 됐는데, 우연히 와서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는 사람 손. 우리 방송을 시청한 지 1년이 안 됐고 와서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사람 손. 1년이 안 된 사람만 이렇게 많어. 어마어마하구만. 예.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몰랐던 이야기들, 이전에 몰랐던 이야기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애가 진지하게 묻잖아. 진지하게 지금 이거 다 팩트냐고. 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감옥 갔다 온 죄목이 뭔지 알아? 사실 유포죄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해서 감옥 갔다 왔어.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잡아봐서 죽였을 거라고. 나한테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누명 씌워서 잡아갔는데 결국 허위 사실이라는 걸 지네가 밝혀내질 못했어. 그래서 나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걸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실 유포죄로 감옥 간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니 내가 허위 사실 유포해봐. 어떻게 되겠냐? 벌써 잡혀갔지. 우리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왜 처음 듣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들은 기사로 나온 다 근거 있는 기사들이에요. 근거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 근거 있는 내용들을 왜 여러분은 몰랐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텔레비전이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또 이 포털에서 그들이 뿌리는 대로 받은 거야. 그게 뭐냐면 매스미디어야. 여러분 V4 벤데타라는 영화 아세요? 그거 꼭 보세요. 난 얼마 전에 봤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죽여주는 영화야. 매스미디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로부터 권력자가 자기의 입장을 다수에게 뿌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뿌리고 그냥 들어. 이게 매스미디어야. 그러면 그 매스미디어로 대중을 통제하고 대중을 속여넘기고 세뇌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요게 로마 시대부터 나와서 히틀러가 가장 발전시켰고, 그 히틀러의 방법을 각 나라의 독재자들이 아주 애용하는 거예요. 그게 매스미디어야.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쏘는 거. 그런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뭔데? 우리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와. 뉴스를 찾아서 망치부인 방송국에 함께 읽는 뉴스에 계속 올려. 그런 건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뉴스들이야.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한번 시청하신 다음에 제 방송이 지겹다 싶으시면 함께 읽는 뉴스 게시판으로 가셔서 그날 올라온 기사들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몰랐던 진실을 알게 하는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에요. 또 동영상 자료실로 가면 굉장히 좋은 동영상들을 또 우리 시청자들이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시는, 그거 망치부인 재방송 보고 나서 그 관련 자료들을 그 영상 뉴스하고 함께 읽는 뉴스에서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함께 읽는 뉴스하고 영상 자료를 올리실 때는 아무거나 올리면 안 돼. 뭐냐? 자, 이제까지 그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외쳤던 게 TV조선하고 조선일보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허위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유포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조선일보, TV조선 올리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채널A에서 이석기 녹취록 공개됐죠? 그 이석기 녹취록 나중에 법정에서 다 가짜라는 거 밝혀졌어요.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채널A, 동아일보 올리시면 안 돼요. 또 KBS, MBC, SBS, 물론 SBS에서 아주 일부 뉴스들은 그 괜찮은 뉴스들이 있어. 그러나 이 SBS 뉴스 중에 내가 볼 때 15% 정도, 10%? SBS에서 10% 정도 뉴스 쓸만하고요. 나머지 90%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야. 그래서 SBS도 올리면 안 돼. KBS, MBC는 이미 옛날에 맛이 간 뉴스이기 때문에 뭐 KBS, MBC에서 뭐 날씨 얘기하고 동물 얘기 빼놓고 볼 게 없잖아요. 동물의 왕국, 날씨 왕국이야. 그러니까 KBS, MBC도 올리면 안 돼.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도 올리면 안 돼. 왜? 중앙일보도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언론지야. 그래서 중앙일보도 올리면 안 돼. 그리고 그 밖에 데일리 들어간 건 절대 올리지 마. 데일리가 들어간 건 절대 올리면 안 돼. 올리면 바로 블랙이야.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올리면 바로 블랙이에요. MBN도 올리지 마. MBN도 마찬가지야. 자, MBN 저기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해놓고 사과 안 하잖아. 그리고 너무나 MBN 뉴스가 자극적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서 그 MBN도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방송에 올려도 되는 안전한 뉴스는 뭐냐? 손석희 뉴스만 돼. 다른 JTBC 안 되고 손석희 뉴스만 올려도 돼. 그 다음에 뉴스타파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서, 그 다음에 팩트TV 올려도 되고, 그리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그 다음에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그리고 미디어 오늘, 그리고 저기 한겨레 21, 주간 경향, 요런 정도는 올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니? 고발뉴스 같은 거는 올려도 돼요. 디스패치는 올리지 마. 디스패치는 올리지 마. 시사인까지는 올려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기 전에 어떤 건 올려도 되고 어떤 언론사는 올리지 말아야 되나 이걸 보세요. 지금 내가 올려도 된다고 얘기한 거는 신뢰도 한 60%에서 50%짜리야. 100%짜리가 아니야. 신뢰도 50에서 60%짜리. 그 다음에 내가 올리지 말라는 건 신뢰도 10% 미만이야. 그런 건 올리면 안 돼. 자기네들이 허위사실 보도해놓고 정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 그런 건 절대 올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에서 이런 거는 신뢰도 100%냐? 나는 50에서 60%만 믿어. 절반 정도만 믿어. 그리고 찾아보는 거야. 다른 뉴스랑 교차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찾아봐요. 그래서 모든 뉴스는 비판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신뢰한다고 얘기한 뉴스도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망치부인의 방송도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봐야 돼.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망치부인이 한 얘기를 일일이 검색해봐. 검색해보고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만 믿어. 다 믿으면 안 돼. 왜? 나도 실수를 많이 해요. 숫자 같은 거 많이 틀리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100% 확신하지 못해. 나는 내 스스로 한 80% 믿어. 여러분도 나를 80% 이상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나를 50% 정도만 믿는 게 좋아. 최대 50%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확인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다 뉴스에 나온 건 맞는데 숫자가 틀릴 수 있다고. 숫자가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란 얘기야. 내가 숫자가 좀 약해. 그래서 수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뉴스를 말로 써갖고 검색을 해보면 정확한 숫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숫자 틀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나 그 흐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있었던 사건 자체는 맞아. 사건 자체는 맞고 숫자만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왜 우리 국정원 해킹 뉴스 떴을 때 그때 왜 수개표 뉴스가 쫙 나왔잖아. 기억나요? 국정원 해킹 사건 처음 딱 떴을 때 바로 수개표 얘기가 막 도배가 됐었잖아. 이번에 어때요? 국정원 반바지, 하얀 반바지 뉴스 뜨고, 그리고 국정원 소방차 블랙박스 28분 삭제됐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다시 수개표 얘기가 쫙 뜨고 있지. 이거 정말 인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개표를 부정해서 대통령 당선됐다는 애들인데,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국정원의 치명적 실수가 드러나면 꼭 개표 부정 얘기가 따라 떠. 막 언론에서 어저께 난리도 아니었다며, 개표 부정 얘기.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오늘 뉴스에는,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 30대 남자가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야 라는 제목이야. 허위 사실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기사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머, 그러면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 기사 읽어보면 그 본인의 주장이야. 동영상 만든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야. 자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의 주장인데 제목을 그따위로 뽑아. 제목을 그따위로 뽑아서 마치 그 제목만 본 사람은 어머 정말로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오해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도 난 좀 충격이었어요. 개표 조작 방송 어저께 딱 그 뉴스가 떴어. 28분 얘기가 한참 어젠가 그제 어제였나? 28분 그 동영상 삭제 문제가 어제 중심이었잖아. 그런데 그때 이 미디어 오늘에서 개표 조작 방송 그러면서 뜬 거야. 나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인 줄 알았어. 몇 년 전 얘기야. 몇 년 전. 2003년인가 4년. 그 기사 봤어요? 개표 조작 방송의 실체 2004년 사건이야. 그걸 왜 어제 뉴스로 쓰냐고. 어제. 어이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국정원의 치명적 실수가 나올 때마다 개표 부정 이야기가 주장 막 그 뜬다. 그게 그 물타기라는 거야. 개표 조작이 뜨면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김연아한테 갔다가 얘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김연아가 고소하게 해야 돼. 그쵸? 개표 부정 얘기가 뜨면 국정원의 치명적 실수가 드러났다는 얘기야. 딱 이번이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나도 솔직히 지난번에 알았어. 지난번 국정원 해킹 사건 때 매번 나라의 주요 이슈가 나오면 수개표가 떠서 물타기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게 나라의 주요 이슈라고 막연히 알았는데 결정적인 건 국정원 이슈야. 국정원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꼭 수개표 개표 부정 얘기가 떠. 그치?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치부인 말이 맞다고 느낀 사람. 이번에 어제 오늘 개표 부정 뉴스 뜨는 거 보면서 진짜 망치부인 얘기한 대로 국정원 이 비리 증거가 나오면 꼭 개표 부정 얘기가 뜬다. 맞지? 내가 맞는 거지. 한동안 조용했잖아. 한동안 한 2주일 동안 조용했어. 그러다가 국정원 그 하얀 반바지 동영상 뜨고 28분에 자료가 삭제됐다는 얘기가 뜨자마자 바로 개표 부정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개표 부정, 개표 조작. 진짜 그거였어 진짜. 국정원의 비리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따랐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언론사에도 있는 것 같아. 언론사에도 그게 걔네들이 통해서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몇 년 전 개표 조작 얘기가 왜 오늘 뜨냐고. 어제 뜨냐고. 몇 년 전 개표 조작이야. 그 어느 나라였지? 이탈리아였나? 어느 나라 개표 조작 방송 얘기가 이탈리아 얘기인가 뭐 어느 나라인데 2004년 얘기야. 그게 어저께 떴다니까. 그리고 그 법원에서 아직 재판도 안 했어. 9월 달에 재판을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 얘기인데 마치 그 기사 제목에는 법원이 이 그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무죄라고 판결해 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제목을 썼더라니까. 신난다고 그거 좀 퍼돌리고 있잖아. 미친 듯이. 와, 대만이었나? 대만. 아주 웃긴다니까요 지금. 정말 나는 이번에 진짜 소름 끼치게 진짜네? 정말로 국정원이 조작질한 게 드러나면 반드시 얘네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언론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언론 쪽에도 요원들이 있는 것 같아. 언론 쪽에도 요원들이 있어서 지금 이 국정원의 중요한 비리가 터졌을 때 그때 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막 띄워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놈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고. 왜 이제서 그런 뉴스를 썼는지. 자, 오늘 방송,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목 쓰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오늘 그 망치부인 방송 오늘은 인트로도 못하고 그냥 막 달려왔는데, 원래 내가 막 달린 이유는 2시간에서 4시에 끊을 생각이었어. 근데 못 끊고 여기까지 왔네, 또 습관상. 아우, 말복이라서 오늘 좀 더웠어요. 예. 그래도 입추가 지난 말복은 견딜만 해. 오늘 저기 방송하면서 또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저기 막 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혹시 오늘 망치부인 방송 들으면서 좀 불쾌하셨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하시고, 또 내일 2시에 또 오세요. 망치부인 방송은 평일날 원래 2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까지만 좀 파행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3일 동안 또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금요일만 2시 5시 방송하고, 화수목은 방송을 못하는데 모바일 방송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번 주는 14일까지 계속 방송하니까 내일도 모레도 낮 2시에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재방송 해드리니까 와서 또 봐주시기 바라고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망치부인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는 걸 더 재밌어 했습니다.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게 망치부인 좌우명이고요. 그게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겠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지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치부인을 보면서 그래, 이런다고 세상이 변할 거냐라고 한탄하기보다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한마디 쓰는 것처럼 망치부인 방송 함께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